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윤성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로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여기 이번에 처음으로 입학하신 신입학우님들, 신입원우님들 계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네. 저는 주로 대부분은 신입학우님이나 신입원우님, 대학원분들, 예, 신입학우님이나 신입원우님들이 주로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학기라서 어떻게 좀 많이 바쁘시고, 특히 3월이라 많이 바쁘시죠? 힘드시죠? 날씨도 조금 더 따뜻해졌다면 우리 마음이 좀 더 많이 풀렸을 텐데 아직도 오늘도 좀 쌀쌀하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아직 긴장감에서 빨리 안 풀렸을 것도 같고요. 그런데 오늘 이 특강 이후에 또 MT가 있죠. MT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많이들 참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특강 제목은 말의 힘이라는 제목이에요. 제목만 되게 거창합니다. 말로 지어져가는 인생, 뭔가 굉장히 거창한 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상담을 하실 분들이잖아요. 상담의 실무 현장에서 상담을 할 것으로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난 그냥 애들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애가 요즘 사춘기라 말을 좀 안 듣는데 어디서 좀 들어봤더니 상담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 애 사춘기를 무난히 넘기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되려고 그냥 한번 상담을 배워본다. 일단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그리시던 간에 애를 잘 키워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내 인생을 잘 좀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상담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말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 오늘 강의 내용이 그다지 내용이 아주 교과서적이지 않아요. 교과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교과서에서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주 막 재밌거나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근데 교과서에 막 매여 있진 않고요. 교과서와 접목시켜서 연계성 속에서 제 특강이 진행될 겁니다. 예, 중간에 가다 재밌는 것도 있고 좀 지루한 부분도 있을 텐데, 지루한 부분을 넘어가면 또 재밌는 게 나오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여기 첫 번째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되게 딱딱한 얘기일지도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 모더니즘이라는 얘기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내용 잘 모르시죠? 예,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네, 조금 몇 년 전에 알게 됐는데,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를 할게요. 모더니즘은 근대주의라고도 하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대에서는요, 근대주의 시대에서는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거부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와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근대주의에서는, 즉 다시 말해서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이제 과학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해서 과학이 그 실체를 가장 잘 표상해주는, 가장 정확하고도 대표할 수 있는 이 실제를 표상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여겼었어요.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근대주의 시대에서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학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과학이 표상해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 현실을 반영해주는 방법이 과학은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다른 방법들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그 다양한 방법들 중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 현실을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 주변에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지죠. 낙엽이 떨어지는 걸 과학에서는 뭐 과학의 원리로 뭐 때문에 어쩌고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것을 보편적인 진리로 근대주의 시대 때는 보았거든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낙엽이 떨어지는 현상을 시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심미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어떤 예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문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자, 그렇다면 그 차이점이 뭔가 볼까요? 모더니즘 시대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인간을,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만이 그 실제를 반영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뭘 강조했냐면 인간은 이성을 강조했거든요.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성을 강조했어요. 그랬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뭐를 강조했을까요? 전인적인 인격, 전인적인 사람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을 전체로 바라보려고 했어요. 이성만 중요시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감성, 감정, 그다음에 이성은 물론이고 뭐 신체, 우리의 행동, 모든 것, 영성 이런 것들을 다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IQ만 중시했던 데 비해서 현대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IQ와 플러스 여기 나오죠. EQ, 감성이라는 것도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딱딱하죠. 도입 부분이 더 딱딱한 얘기가 나와요. 네, 이 모더니즘 시대에 더 딱딱한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뒤에 부분은 설명하는데 필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딱 기억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예,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모더니즘 시대에서를 대표했던 우주관 또는 당시에를 지배했던 대표적인 물리학의 이론이 뭔지 아세요? 혹시? 모더니즘 시대를 대표했던 물리학 또는 뭐 우주관이라고 한다면 그게 뉴턴의 물리학이에요. 그러다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물리학이 뭘로 바뀌냐면요. 혹시 아시는 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바뀌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아시라는 게 아니라 잠깐 뒤에 나오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도입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표시하는 공식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공식이에요. 뭐 그냥 한번 E 이퀄 MC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공식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면요. 여기서 E라는 게 에너지예요. E가 에너지고요. MC 제곱, 그런데 M은 질량이고요. C는 상수예요. 상수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상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 물리학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내포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될 수 있다. 이게 상대성 이론,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내포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중요하게 언급을 하냐면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이전에 서양 과학에서는, 즉 모더니즘 시대 때 서양 과학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면요.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와 물질 세계가 서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통하지 않는다.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별개다. 별개의 세계에 별개다.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라고 서양 과학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이 물질 세계가 비물질 세계로 변환될 수 있고 비물질 세계가 물질 세계로 변환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요. 물질적인 존재예요? 비물질적인 존재예요? 둘 다죠. 물질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지나가다가 여기 모서리에 부딪혀서 다쳤어요. 그러면 그거는 저의 어느 부분이 영향을 받은 건가요? 저의 물질적인 부분, 신체가 영향을 받은 거니까 물질적인 부분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오는 길에 또 누군가가 저한테 굉장히 상처받는 말을 해서 제가 굉장히 이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매우 우울하다. 이라고 하면 이거는
저의 비물질적인 부분이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비물질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이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통하죠. 근데 서양 과학이 이전에는 이게 사람도 이게 비물질의 세계와, 즉 정신 세계, 영적 세계, 마음 세계, 뭐 이런 것들과 몸의 세계가 통하지 않고 별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서로 통한다, 상호작용한다 라는 개념을 갖게 된 게 그다지 오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참 괜히 딱딱한 재미도 없는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상대성 이론을 계기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나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였던 것 같긴 한데, 중학교 뭐 과학 시간인가 물리 시간인가 물상 시간인가 무슨 시간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배웠던 게 기억이 나요.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질량이 변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요, 질량이 변해요. 대부분의 물체는 질량을 갖잖아요. 물체가 질량을 갖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보통 세계에서는 질량이 잘 안 변하는데, 이 물체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가해서 물체가 빛의 속도로까지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질량이 급속도로 늘어난대요. 예. 그러면서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질량은 물질의 개념이거든요. 질량은 물질인데 에너지는 비물질이잖아요. 비물질로 전환해요. 이 비물질이 다시 물질로 변환해요. 이런 개념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갖게 된 거고, 사람도 그럼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가 서로 상호작용하였구나 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 아시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 배가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 분.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저기 우리 임지혜 선생님 있으신가 봐요. 임지혜 조교님, 저도 있어요. 저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요, 그러니까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그냥 비유적인 표현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배가 아파 본 적이 있으세요? 진짜로 아프죠? 아프더라고요. 사촌이 요만한 땅 사면 별로 안 아픈데 큰 거 사면 좀 아프더라고요.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왜? 여기가 그러니까 질투심, 부러움이 너무 크면 신체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비물질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와 통한다라는 속담인 거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참 재미없어 할 만한 개념이 하나 떠나오는데요. 우리 뇌에 망상활성화 체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 뒤에 두개골 맨 밑에 부분에 망상활성화 체계라는 어떤 뇌의 어느 일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몸의 신경계에 여러분은 혹시 이제 앞으로 가다 보면 심리학 개론 또는 여기서 어느 과목으로 개설되나요? 현대심리학? 이게 아마 심리학 개론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요, 뇌에 대해서 딱 한 챕터, 한 주차 정도 배울 기회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신경체계에 대해서 살짝 배우거든요. 한 차시 정도.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신경체계가요, 우리의 신경 시스템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신경은 이렇게 전달체계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전달하는 하향 전달 시스템과 밑에서 위로 전달하는 상향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제가 만약에 슬퍼요, 아니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이것은 뇌의 그 뇌하수체, 여기서 시작이 돼서 시상하부라는 여기 어디 부위를 거쳐서 망상활동 체계라는, 제가 아까 말한 여기 두개골 끝에 여기 망상활동 체계를 거쳐서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몸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심장혈관계 아니면 내분비계, 면역계 등에 이제 전달이 돼서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 오르죠. 혈압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박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고 여기 뒷골 땡기고 또 어떻게 되죠? 뭐 어떤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침이 마르고 식은땀 나고 이러잖아요. 예, 이것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상향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하향 전달 시스템을 통해서 신경이 전달이 되는 거고요.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예를 들어 제가 지나가다가 저기서 부딪혀 다쳤다. 아니면 오늘 날이 너무 춥다. 아니면 날이 너무 덥다. 아니면 체감이 너무 기온 변동이 심해서 체감차가 너무 심해. 이거 다 물리적 스트레스잖아요. 그럼 우리 몸의 말단 부위 여러 감각기관들, 말단 부위 여러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정보가 일단 입수가 되고 그다음에 그 정보가 위로 올라가서 뇌로 전달이 돼요. 뇌로 전달이 돼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물리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이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또 변하잖아요. 지난 여름 어땠어요? 8월 달에 너무 더웠죠. 너무 더운데 우리 집 아파트에서 매일 방송을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전원이 이제 뭐 아파트 전체 전원이 뭐 전기 보유량이 이만큼 남았다. 에어컨 당장 끄세요. 그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방학 때라 애들이 또 집에 있잖아요. 애랑 더워 죽겠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뇌에서 전환이 되는데 하여튼 물리적인 스트레스는 여기 말단 부위에서 해서 상향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정신세계가 물리적 세계로 전환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하향 전달 시스템을 신경 전달 체계를 통해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스트레스는 정신 세계로 전달이 되는데 이게 상향 전달 시스템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그것이 전환되고 교차가 일어나는 곳이 망상 활성화 체계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이제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게 우리 두개골 맨 아래쪽 여기에 위치하고요. 아까 보여주었듯이 여기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요. 얘가 하는 일이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요 얘기예요. 망상 활성화 시스템 별로 뭐 그런 거 외워두지 않으셔도 되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그런 기관이 있는데요. 이것이 하는 일이 일종의 검문 시스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검문 시스템. 그래서 마치 건물에 붙어 있는 레이더망처럼 작동을 하는데요. 감각기관으로 수많은 정보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감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그중에 중요한 정보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하는 관심 집중장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근데 얘가 얼마나 똑똑하길래 혼자 자기가 알아서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알아내서 중요한 정보에만 관심을 집중시킬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으세요? 얘가 자기가 혼자 알아서 어떻게 이게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서 중요한 정보에만 관심을 집중시켜서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할까? 예, 그게 작동을 하게 되는 데는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야지만 이 망상 활성화 시스템은 비로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것에 중요하다라고 꼭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목표를 세우는 순간 나는 이듬해에 김연아의 자리를 빼앗아서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트의 피겨 퀸이 될 거야. 이와 같은 목표는 좀 너무 허무맹랑하니까 좀 그렇지만 말하자면 김연아가 내가 내년에도 뭐에서 뭐를 1등을 할 거야. 이런 목표를 세우는 순간 그 세포망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만 남겨놓고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해버리는 정보 선별작용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뭘까요? 목표를 세워라라는 얘기죠. 예, 목표를 세울 때는 말로 세우잖아요. 내가 이거 할 거야.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꼭 해야지. 요 과정을 무사히 이번 한 학기에도 좋은 성적으로 무사히 마쳐야지. 아니면 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해야지 하면 목표를 굳게 세우는 순간 이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흘려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를 중요하게 세우면 인생이 달라진다. 말로 세운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다음은 요보다 조금 이제 강도를 약간 낮추어서 우리가 이제 이 정신 세계 또는 우리의 이 영적 세계 이거와 우리 몸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살짝 보시도록 할게요.
웃으면 몸이 건강해질까요? 진짜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경험 있으세요? 네. 네? 아, 그러면 웃으면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나요? 네.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래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의학계에 많은 연구 자료들이 이걸 증명해 주었어요. 웃음과 미소가 주는 임상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증명된 자료가 많습니다. 그럼 웃음이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그냥 건강에 도움이 된대 그러면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가 보다 웃게 되면 근육 운동을 촉진하잖아요. 맞죠? 예. 근데 울 때도 근육 운동 촉진하던데요. 꺽꺽 울면. 그래서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꺽꺽 우는 것도 도움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애가 6학년 애인데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학기 초에. 내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더니 얘가 촉발이 돼갖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울어라 울어라 실컷 울어라. 제가 울어 끝까지 울어. 너가 괜찮을 때까지 울어. 그랬더니 한 10분을 침대에 얼굴을 받고 울더라고요. 꺽꺽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소가 됐겠죠. 이제 됐대요. 다 울었니? 됐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울어도 근육 운동 되던데요. 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어쨌든 웃음은 근육 운동을 촉진하고 내장 운동을 촉진하고 웃음은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증진하는 효과가 있대요. 혈압을 낮춘다고 하고요.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킴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자연 치유의 효과를 발휘한답니다. 면역력 향상에 도움도 되고요. 암 치료에 도움도 되었다는 임상 자료들이 있고요. 많이 웃는 사람이 장수하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웃음이 주는 심리적 효과에 대한 자료들도 있어요. 미국 뉴저지의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셰퍼의 말에 의하면 웃음은 정신적인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하고요. 그리고 또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시죠? 예, 뭐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요. 또 연장인데요. 기대, 희망. 기대와 희망이 몸에 건강해주는 효과예요. 기대하고 희망을 많이 하면 희망을 많이 가지면 몸이 건강해질까요? 예. 이것도 또 증명된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버드대 의대 종양학자인 제롬 그루프먼 교수가 밝혀낸, 그러니까 희망의 힘이란 어떤 책이 있는데요. 이제 그 그루프먼 교수가 밝혀낸 희망에 주는 의학적 치유력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에요. 이 책에 의하면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합리적인 희망이야말로 불완전한 의수를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불완전한 의수를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몸에서 강력한 치유 에너지로 희망이 작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피그말리온 효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용어가 있는데. 예? 안 들려요. 위약 효과는 그 밑에 나와요.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비슷해요. 피그말리온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충족적 예언. 그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 충족적 예언, 자기 이행적 예언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누가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거를 처음 만들어낸 이 개념을 만들어낸 학자의 이름을 따서 로젠탈 효과라고도 불러요.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애들한테 기대하고 칭찬해주면 이 애가 한 학기 지난 다음에 칭찬 안 받은 애들보다 성적이 진짜로 오른다는 거예요. 기대와 칭찬만 해줘도 성적이 진짜 오른다. 그 얘기고요. 실제로 증명된 거 이거는 뭐 우리 모두 다 알죠. 경험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위약 효과라는 것이 있죠.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는 사실은 이게 의학계에서 나온 얘기죠. 근데 우리 심리학 상담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잖아요. 상담자는요. 위약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예. 상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위약 효과로 진행이 돼요. 네, 위약 효과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위약 효과가 이거죠. 하여튼 약이 이 병이 치유될 거라고 믿고 이 의사가 유능한 의사라고 믿으면 약발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약을 처방받아도 이 의사가 처방해주면 안 듣는데 이 의사가 처방해주면 들어요. 그게 왜일까요? 위약 효과예요. 이 의사만 신뢰가 가는 거죠. 네, 그런 건데 위약 효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뒤에 부분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혹시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투사적 동일시? 지금 수업 4학년 분들이나 또는 3학년 분들 중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수업 중에 하나가 대상관계 심리학, 대상관계 이론과 치료라는 수업이 혹시 그거 듣고 계신 분? 대상관계, 예, 거기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미 그거 들어가셨나요? 아니면은 아직 들어가셨어요? 예,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투사적 동일시라는 건 뭐냐면 내담자가 또는 우리가 누구나 다 투사적 동일시라는 걸 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불쾌한 감정이나 나의 어떤 싫은 면 이런 것이 살짝 느껴질 때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분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투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이 그렇잖아. 근데 그게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투사를 해요. 그런데 저 사람한테 그렇다고 말을 한 것도 아니죠. 너 이렇잖아.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해.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다음 저 사람이 나중에 얼마 후 그런 행동을 실제로 보이게 되는 것 또는 그런 면을 실제로 가지게 되는 것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이걸 보고 투사적 동일시라고 해요. 그럼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였거나 그런 면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또 내가 처음 시작한 내가 그런 면을 저 사람이 보이게 될 때 그걸 또 보고 따라해요. 재동일시가 일어나요. 투사적 동일시를 거기까지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까지 내가 또 재동일시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를 투사적 동일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이게 투사적 동일시예요. 근데 이거 실제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요. 어떤 부인이 부부예요. 신혼부부인데 여자분이 이렇게 거부감,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굉장히 민감한 여자분이에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살짝만 이렇게 싫어한다는 느낌이 들어도 거봐 날 싫어하나 봐.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 느낌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왜 부부인데 왜 신혼 초에 싸울 일도 많고 이게 매일매일 기분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남편이 살짝 거슬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화이트데이인데 선물 주는 걸 잊어버렸어요. 화이트날 남자가 주나요? 사탕 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삐졌어요, 여자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사랑하면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뭐냐면 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남편한테 투사를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근데 그거는 아직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자가 그걸 투사를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투사를 했어요. 근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한테. 뭔가가 기운으로 느껴져. 이 여자가 삐지거든요. 일단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잖아라고 느끼는 순간 이 여자는 의심이 들면서 그런 단서만 보게 돼요. 그리고 뭔가 잠깐 기분이 나쁘니까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요. 뭔가 그러니까 말이 퉁명스럽게 나가고 여자가 기분이 저조해 갖고 이렇게 이러고 있고 이제 그러면 그 기운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도 맥이 빠지죠. 기운도 나쁘고 기분도 나빠지고 이러니까 남자도 그날 저녁부터 부인이 여보 말 붙이면 남편이 왜? 그럼 여자가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랬더니 내가 뭐? 아니 말을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여자가 이러니까 남자가 내가 뭐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아니 당신이 이러면서 이제 남편도 나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나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남편 마음이 실제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 여자 왜 자꾸만 트집이야 이러면서 조금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죠. 아우 짜증나. 그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여자가 거봐. 나 싫어하는 거 맞잖아. 나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동일시해서 여자가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봐봐, 날 사랑하지 않잖아, 자기. 그러면 내가 뭘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래?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투사적 동일시라 그래요. 이게 투사적 동일시가 맞나요? 대상관계 심리학 강의 들으시는 분? 아까 예, 그게 투사적 동일시거든요. 네, 근데 투사적 동일시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는 과정을 잘 보면은요, 이가 그 물리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이 이렇게 미묘하게 뒤섞여서 기운으로도 전달되고, 여자의 얼굴 표정으로도 전달이 되고, 말로도 전달되고, 말로 안 해도 표정으로 전달돼요. 근데 이제 이 집 부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대요. 그래서 남편이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난 당신을 사랑한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남편 보고 아니 기운으로 다 느껴지거든. 분위기로 다 느껴져. 당신이 이렇게 분위기로 다 느껴진대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로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랬더니 이러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분위기로 다 느껴진대요. 근데 사실은 분위기로 느껴요. 오감으로 느끼거든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투사적 동일시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지. 근데 전 이해가 가요. 기운으로 느끼거든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 부정적 에너지가 아닌가요? 네, 그래서 투사적 동일시를 보내는 사람은 이거 먼저 이걸 쏜다 그러거든요. 그런 불길한 기운을 쏘는 사람 곁에서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말려 들어가요. 네, 또 유난히 그 기운을 세게 쏘는 사람이 있는데 말려 들어가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비물질의 세계와 마음과 물질의 세계는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넘어갈게요. 말로 지어지는 인생에서 사회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언어와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해볼게요.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개인과 언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언어 표현을 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사회학적이고 객관적인 언어 자체가 실제로 작용하는 나의 말로서 나는 되는 또한 여러 가지 특수하고 개성적인 차이를 나타내는데 일정한 언어적인 표현의 차이는 결국 인격의 차이에 근거한대요. 언어적인 표현의 차이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은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 차이에 근거한다. 인격의 차이에 근거해서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언어는 하나의 광장이며 수평이다. 언어의 세계는 되게 넓어요. 엄청나게 넓은 언어 세계, 수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평이다. 그 속에서 그 엄청나게 넓은 언어 세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또 어떻게 표현할지 어떻게 선택할지 이러는 것은 결국 말하는 사람의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건 찾아낸 건데 어떤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얼마 전 겨울방학 때 1월이더라고요. 1월에 또 다른 요거를 모방해서 조금 더 실험을 정교하게 실험을 했더라고요. 2차 실험을 인터넷 카페에서 찾아낸 건데요. 여기 이제 일시가 적혀 있어요. 13년 1월 11일부터 1월 26일 사이에 이 실험을 했어요. 장소는 합성동 어디서 했대요.
그 다음에 실험 동기가 여기 적혀 있는데 학교에서 말의 힘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고 이 실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실험을 하게 되었대요. 1차 이제 말의 힘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다양하게 나와서 더 체계적으로 계획해갖고 2차 말의 힘 실험을 했대요. 그럼 참여한 사람 뭐 적혀져 있고 실험 방법은 이렇게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실험이 짜증나 하고 뭐죠? 고맙습니다였나?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실험을 하면 일단 그 말의 숫자도 사실 똑같아야 돼요. 원래 실험은 정확하게 해야 되려면 조건이 똑같아야 돼요. 얘가 짜증나 그러면 얘도 고마워 이렇게 하든지 글자 숫자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실험을 다시 변경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좋아요 라고 말을 하면서 부드러운 억양으로 좋아요 라고 말하는 조건 하나, 싫어요 이렇게 싫어요라는 내용과 거친 억양으로 싫어요 하는 조건 이렇게. 세 번째 좋아요를 거칠게 말했어요. 좋아요 이렇게. 이게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은 싫어요인데 부드럽게 싫어요 이렇게 말했고요. 다섯 번째는 무관심 조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었대요.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제 하얀 곰팡이는 검정 곰팡이보다 더 좋은 곰팡이예요. 근데 부드러운 억양으로 좋아요 했던 그 병에서는 하얀 곰팡이가 많이 피었다. 그리고 조금 연한 구수한 냄새가 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친 억양으로 싫어요 했던 그 병에서는 밥의 절반은 검은 곰팡이, 밥의 절반은 하얀 곰팡이가 피었대요. 그리고 매우 고약한 냄새가 났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거친 억양으로 좋아요 했던 그 병에서는 지름이 2cm가량의 검은 곰팡이가 피었고요. 네 번째 조건, 부드러운 억양으로 싫어요 했던 그 병에서는 검정색 곰팡이가 조금 피었대요. 하지만 거친 억양으로 좋아요 했던 것보다는 작게 피었대요. 마지막 무관심 조건에서는 곳곳에 노란 곰팡이가 조금 핀 것 이외에는 변화가 없이 밥이 말라버렸대요. 네. 근데 실험 결과 및 토의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썼냐면요. 실험 기간이 너무 길었고 통제 변인을 잘 지키지 않았던 1차 밥 실험에 비해서 결과가 뚜렷하게 잘 나왔다. 결론적으로 억양이 같고 의미가 다른 1번과 4번,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비교해 봤을 때 좋은 의미의 검은 곰팡이가 적게 피었으므로 의미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또한 의미는 같고 억양이 다른 1과 3 조건, 2와 4 조건을 비교해 봤을 때 부드러운 억양의 검은 곰팡이가 적게 피었으므로 억양 또한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썼네요. 이 실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앞으로 바른말, 고운말을 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실제로 이런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네. 아까 그 말의 힘 동영상 보여드렸던 거 있죠? MBC 다큐. 예. 그 부분을 이제 다 보여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 전체 내용 중에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부분만 보여드렸고 전체 내용 중에서 살짝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요약해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했던 그 실험 내용이에요. 이거는 아까 했던 실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실험 내용에 또 어떤 내용이 더 들어있냐면요. 언어에 노출된 그러니까 그 방영된 동영상 내용 중에 어떤 게 더 들어가 있냐면 언어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우리 신체가 우리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30개의 단어 카드를 이용해서 5분 안에 3개의 문장을 만든 다음에 걸음걸이를 측정하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 이걸 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피험자 자신은 아무런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를 못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분명 노인과 같이 느려진 육체, 그 다음에 젊은이와 같이 활기찬 육체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대요. 다시 말해서 노인에 관련된 단어를 보았던 집단들이 어땠냐면 실험 전에 비해서 실험 후에 2초 32만큼 걸음을 늦게 걷더래요. 평균적으로. 그런가 하면 젊음에 관련된 단어를 본 집단들은 실험 전에 비해서 실험 후에 2초 46만큼 걸음을 빨리 걷더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부류의 언어를 듣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에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를 들으면 긍정적인 단어가 더 잘 기억이 나던가요? 부정적인 단어가 더 잘 기억이 나던가요? 부정적인 단어가 더 잘 기억이 나죠. 네. 이것도 실험을 해봤더니 긍정적인 단어보다 부정적인 단어가 더 잘 기억에 남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험자에게 15개의 좋은 말과 15개의 나쁜 말을 보여준 결과 66%의 피험자가 나쁜 말을 더 많이 기억하더랍니다. 그래서 막말을 하는 것은 감정을 주관하는 뇌의 어떤 변연계라는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불안과 공격성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운 말을 쓰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도적으로 그룹에서 소외시키는 실험도 했어요. 뭐냐면 4명의 피험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실험이에요.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진짜 피험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피험자고 나머지 3명은 사전에 짠 이 실험 도우미들이에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3명의 이 3명들이 이 진짜 피험자를 칭찬하고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그리고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더래요. 그 진짜 피험자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유학건으로 전화를 받은 이후부터 주제가 유학 주제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피험자가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화에 참여할 수 없었고 바보가 된 느낌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대화에 있어서 이와 같은 소통의 단절은 언어적 단절뿐만 아니라 성격까지 파괴시킬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파괴의 씨앗이 되어 절망의 기름을 붓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소망의 뿌리가 되어 열정의 불씨를 당긴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불신의 어둠을 거두어가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며 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하는 삶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 아름다운 말을 쓰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과학적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과학적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또 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의 2004년도에 나왔던 어떤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제목이 언어 따라 보이는 세상이 달라요 라는 내용인데요. 영어와 한국어에 대해 비교 연구한 결과 영어를 쓰는 미국인들은 생후 30개월이 되자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언어 따라 보이는 세상도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실험자들이 그러니까 영어와는 달리 과거, 현재, 미래 시대가 없는 미국 호피 원주민들의 언어를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인디언 원주민들, 호피 원주민들의 그 언어 세계에는요. 시제가 없대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대요. 그냥 다 현재 시제래요. 그래서 영어를 쓰는 미국 사람들과 그 호피 원주민들이 쓰는 언어를 서로 연구를 했는데 언어에 따라 인간의 사고방식이 결정되더랍니다. 그래서 언어 결정론을 주장을 했어요. 이 연구한 언어학자들이. 또 다른 연구 보고서에, 과학적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요. 이제 생각의 지도라는 책인데 거기에 나온 내용인데요. 서양 언어는요. 서양에서는 행위의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동양에서는 행위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적응한 결과 이게 이제 행위의 주체인데 이러한 차이가 언어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사피어와 윈저드 월프에 따르면 언어 구조상의 차이가 언어 구조상의 차이가 사고 과정의 차이를 낳는다고 해요. 이것을 언어 상대성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여주는 보다 적극적인 예로서 어느 사회에서 그 사람이 생활했는가 하는 것이 자존감 정도의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험이 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양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생활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일본인들의 경우에 자존감 점수가 유의미하게 올라갔다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일본에서 지내게 되었던 캐나다인들의 자존감 점수는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에 영향을 받아서 낮아졌대요. 아마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서양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요소가 더 많고 동양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 연구진들은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서양 사회에서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누가 뭐 하면, 누가 뭘 시도했건 간에 그런 말 잘해요. good job. 아, 잘했어. good, good. 이런 말 너무 많이 하고요. good job. good try. 잘했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해요. 무조건 잘했대요.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게 사람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제 생체 심리학. 이런 말은 들으면 생체 심리학, 뭐 심신의학,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별로 이렇게 좀 재미없어질 것 같기는 한데 내용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어들 하나하나보다는. 예, 생체 심리학과 심신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 몸과 영혼과 언어와의 관계예요. 매튜 버드라고 역시 이 사람도 하버드에서 의대 교수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20년 이상 하버드에서 의대 교수를 지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쓴 책에 의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책에 의하면 이제 이 사람은 다양한 임상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인생이 언어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와 관련해서 치료 교육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또 단어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월드 세라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신경의학계에서 우리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의학 치료에, 그러니까 질병 치료에 단어 치료법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하루에 두세 차례 정도씩 약 10분에서 15분간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도록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위스콘신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들에게 이와 같은 단어 치료법을 적용했다라고 해요. 적용을 했는데 3주 후에 진통이 말끔히 사라졌고 암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단어 치료법을 통해서 좋은 치료 효과를 경험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매우 복잡한데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약 효과 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할 때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치료의 어떤 보충 역할을 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앞에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 결과 증명되어지고 있어요. 뭐 이건 언어 중추, 아까 언어 중추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별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쉴게요.